맥락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클럽 창작과 비평을 하시던 젊은이 중에서 한 분이 와주셨습니다. 20대시죠?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20대를 만날 일이 그렇게 자주 없는데 나는 사실 우리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요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 어떻다 좋다는데 저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참 선배들보다 똑똑한 세대고 앞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하혁진 씨인데 지금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클럽 창작과 비평 출신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락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20회 대산대학 문학상 평론 부분을 수상했고 2022년 창작과 비평 보물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한 하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간 창작과 비평의 클러버로 활동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창비와 아주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는 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럽 회원들하고 하는 공부길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연달아서 세 분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조절해 가면서 네. 하고 싶은 질문해 주시면 내가 또 최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근대성에 적응하면서도 근대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이중과제론이 민족문학론에서 분단체제론으로 그리고 이중과제론으로 계승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책에서는 1970년대의 민족문학 논의와 운동에 참여하신 것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고 밝히시기도 하셨는데요. 특히 당시의 문학작품을 두고도 한편으로는 국민국가들이 앞질러서 달성한 국민문학을 우리 문학도 성취하자는 의욕이 활발했는가 한편에 또 선진국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의 문화적 도구를 부정하고 극복할 필요성도 절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족문학론이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과 방법을 융합하는 담론이었기 때문에 이중과제론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학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그보다 좀 더 큰 담론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문학평론가가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문학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는데요. 뭔가 가라타니 고진이 말했던 근대문학의 종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지금 이 시대의 문학의 의의와 효용이 좀 다른 지점을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은 또 종언을 구하지 않고 평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데요. 선생님 앞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 역시 문학을 읽고 평론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문학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론이 한동안 우리 문단에서도 굉장히 찬동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특히 크게 다뤘는데 첫째는 일본의 상황에 많이 국한된 얘기고 일본에서도 자기 개인사적인 문제하고 직결된 이야기인데 우리 상황은 나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의 말이 완전히 허구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한국은 원래 일본하고 달라서 문학이라는 게 선비라 그러면 누구나 문학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일본의 학자들한테 그런 전통이 없어요. 일본은 무인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글 읽고 글 쓰는 사람들은 무사 지배계급의 서기들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학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지만은 옛날부터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의 주인의식이고 당연히 사상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혁신 씨가 말하는 대로 최근에 와서는 문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너무 이렇게 분과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소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 문인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 분들도. 그러나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다고 우리 사회는 살아있다고 보고, 일본에서는 지금 뭐 일본 사회에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은 일본의 그런 문화적 전통이 그런 걸 유지하기 오히려 힘든 사회가 됐다고 봅니다. 서구의 근대 문명이 들어오고 근대화가 되면서 문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가라타니 같은 분이 근대 문학은 끝났다라는 판단까지 하게 된 건데, 첫째 그거는 일본에 주로 해당이 되고 한국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가라타니 양반은 원래 문학평론가로 출발했지만은 문학 연구자로 출발했지만은 사실은 그 서구 이론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포기하고 이론적 담론 이론가로 나서면서 그런 선언까지 했는데, 일종의 이제 자기의 신상발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분과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왜소화된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문제가 단순히 문학만의 문제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또 곱씹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데, 간혹 이제 과거의 작품들을 읽거나 옛날의 작품들을 읽으면 확실히 다루는 주제들이나 담론들이 좀 작아져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이 각각의 이유로 또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촛불항쟁은 확실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화두의 에너지가 광장을 뒤덮은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한 이 에너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에너지라는 점에서 일종의 민족적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또 한 번 진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건군일척의 대회전에서 패배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 단순히 퇴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 힘 빠지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촛불항쟁의 에너지가 대전환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책에서는 체제적 성격을 띠게 된 분단 문제와 같이 한반도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아니면 촛불혁명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뿌리 깊고 완강한 현실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촛불의 광장이 수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조직이나 또 지휘체계 없이 수평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이 성과를 가로채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고민인데, 먼저 그 건곤일척의 대회전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 책,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책에 서장에서 썼던 표현이죠. 솔직히 나온 게 작년인데, 금년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가 건곤일척의 대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건곤일척의 대회전에 이겨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또는 이 촛불혁명의 획기적인 전진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썼던 얘기예요. 대선에 지고 나서 보니까 큰 싸움이긴 싸움이었는데, 지고 나서 자꾸 합리화하는지 몰라도 이겼으면은 거의 그 반촛불 세력이 완전히 들이밀려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촛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대선 과정에서도 내가 그걸 느꼈고요. 난 처음부터 이게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가면 안 되고 2기 촛불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또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선거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민주당이 잘못됐으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촛불 정부 2기를 만들 수 있냐 없느냐 하는 프레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격차가 벌어지고 몰리니까 그때 가서 촛불 시민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진 못했지만은 상당히 따라 붙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동안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뭐랄까 상층부라고 할까? 거기서 촛불혁명을 거의 잊어버리고 그 촛불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불러냈을 때 민주당 후보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서 대전환의 동력이 지금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참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망을 했으니까 그거를 틈타서 요다음에는 뭐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가면은 또 패배할 가능성이 짙고요. 정말 이제부터 촛불정부 2.0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될지를 차곡차곡 자기들이 준비하면서 하면은 이제야말로 촛불혁명의 그 동력이 드디어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분단 체제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건 난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내가 분단 체제론을 내 입으로 그렇게 수없이 주장을 하면서도 야, 분단 체제가 참 힘이 세구나 하는 걸 느꼈고 나도 그 얼마나 센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셉니다. 분단 체제. 분단이 된 것은 1945년 해방되면서였지만은 이게 체제로 굳어진 거는 한번 양쪽에서 다 무력 통일을 시도하다가 막 사람만 잔뜩 죽고 국토가 폐허한 상태에서 휴전을 했는데 그 휴전선이 사실은 원래 38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런 선에서 다시 분단이 굳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여전히 통일은 바라지만은 전쟁보다는 그래도 분단이 낫다 하는 그런 민심이 자리 잡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겹쳐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정전 상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의 체제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분단 체제 이전엔 일제 식민지 체제가 있었고요. 일제 식민지까지 오기 100년 넘게는 그 노론 독재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기득권층이 있고 했지만은 정조대왕이 갑자기 돌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세도 정치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개혁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거든요. 개혁 안 된 적폐가 100년 넘게 저하다가 드디어 일제한테 국권을까지 뺏기고 일제 식민지가 물러가는가 했더니 이제 분단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 거친데요. 분단 체제로 굳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은 연마를 하고 적공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그 한 절반을 이미 해냈어요.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을 통해서. 그 세계사에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우리 역사를 우리가 잘 반추하고 여담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잘 준비하면은 촛불이 만들어준 대전환의 동력을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온전한 의미의 근대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지적이 이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면서 또 이런 악마 같은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내 안에도 그런 악마가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네.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나는 악마라고까지는 안 했고 네네. 괴물이라고 했어요. 네네, 괴물. 제가 잘못했군요. 네. 그 괴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 봤는데 제가 남한이라는 말을 되게 어색해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표현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면서 그 남한이라는 표현에 제가 되게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북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그 북한에 대비해서 남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어색해한다는 걸 알고 또 한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분단 체제가 우리 내부의 타자를 계속해서 설정하게 만드는 체제라는 점에서 이번에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혐오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저는 분단 체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분단 체제의 어떤 자장이 역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인 노릇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역시 서장에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읽어보자면, 민주사회의 주인이 정부가 아니고 시민이며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더욱이나 그래야 한다면 못난 일꾼을 욕하더라도 잘 부리기를 고민하는 자세로 욕할 일이요, 여차하면 굳은 일을 몸소 해낼 각오도 필요하다. 머슴은 일을 못했을 때 벌을 받거나 정 감당이 안 되면 도망가도 그만이지만 주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본문에 인용하셨던 황정은 소설가의 문장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읽어보자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더는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계를 향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는 낙관과 또 무분별한 냉소를 모두 경계하면서 접근과 전환의 작업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주인 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동시에 석가불식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나무에 달린 가장 큰 열매는 따먹지 말고 다음 나무의 종자로 다시 써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항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열매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촛불항쟁의 경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종자 삼아서 희망을 읽어야 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촛불항쟁의 열매 중에서 진짜 큰 건 아직 남았다. 나는 그 진단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냉소하는 분들이 촛불정부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게 뭐 있냐. 이제는 촛불정부, 촛불혁명 그 말조차 우리가 하기가 쑥스럽다.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당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그 실패를 진단하는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참 수준 높은 지식인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도 안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회에. 배웠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석가불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나는 우리가 열매를 뭐 다 따먹으면서 제일 큰 열매를 남겨놓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남겨놨다기보다는 온통 딴 사람들이, 애만 사람들이 따먹은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도 그 촛불 시민들도 촛불 항쟁의 대항쟁의 수혜를 전혀 안 본 건 아니지만은 진짜 그 열매를 따먹은 거는 일차적으로는 민주당하고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를 우리가 가로채기 당했다. 그러나 아직 큰 열매는 다 따먹지 못하고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 황정은 소설가의 문장 인용해 줘서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더는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계를 향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비관하고 하는 말 같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내가 세상을 신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하도 못나게 그래서 나는 신뢰를 안 하겠다. 이거는
주인의 자세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돈 가진 진상 고객의 그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이것도 뭐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은 뭐 네네 하고 따라오잖아요. 자기는 일종의 그런 돈 많은 고객으로서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물건을 품평하는 자세지. 사실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뭐 다 잘못한 건 아니고,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촛불 정부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더 잘할 여지가 있었는데 못했던 게 또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쉬운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도 그거를 이게 그야말로 내가 주인이고 저게 못 씁니다 하는 생각으로 욕을 하더라도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욕을 했어야 되고, 지금 지내놓고 보면은 이제 문재인이 아닌 이제 다른 모습을 우리가 써야 할 판인데, 그거를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내고 길러내고 잘 부려야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혁진 씨도 많을 거고, 나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하게 달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은. 혁진 씨한테도 많은 기대를 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